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영상을 틀고 유튜브를 찍는데요. 제가 아직 제 유튜브에 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봤을 때 하나가 이제 알림으로 떠가지고 그거만 이제 알게 됐는데,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댓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안 달렸나?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만 확인을 한 상태고, 그것도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영상 말미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유튜브를 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 또 예종 준비하는 학생분들, 그다음에 이쪽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예종 조형예술과 관련돼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들으면은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자, 한예종 조형예술과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보겠죠.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질적인 뭐 조언을 듣고자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까놓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예종 조형예술과 합격은 운빨이에요, 솔직히. 근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뭐 다른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누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 학교의 합격이 운빨이다, 뭐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솔직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단 합격한 학생과 불합격한 학생의 수준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까놓고 비교를 하자면 별 차이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좀 야외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창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합격한 학생과 그 다음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사회적으로 받는 대우의 차이는 크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예종 조형예술과라는 학교를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하지만 그 둘의 실력 차, 혹은 뭐 작업이 좋냐 안 좋냐, 뭐 이걸 따졌을 때 대단한 차이가 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합격을 못한 불합격한 학생들의 작업이 훨씬 더 좋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왜 합격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거의 이제 결론은 뭐냐? 결국에 예종 조형예술과 합격은 70%에서 80%가 운이다. 운이에요, 운. 이런 주제를 해결하는 종류의 학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류의 학교는 운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뭐 미술적 재능이 없다, 혹은 뭐 합격한 학생들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철저히 운이 7, 80%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합격 불합격에 따라서 실력이 나뉘고 뭐 그런 게 아니다. 물론 그 뒤에 미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회적인 대우가 차이가 나겠죠. 그게 참 웃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근데 인간의 삶,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뭐 미대가 꼭 아니더라도 이제 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뭐 스카이라는 그런 학교를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뭐 대우가 조금 다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공부도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뭐 컨디션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조금 더 아는 문제, 공부했던 부분이 좀 더 출제가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운이 작용을 하는데, 미대 입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운이 더 작용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더군다나 주제를 해결하는 종류의 입시를 치르는 몇몇의 학교들은 그 운의 비중이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 미대 입시에서 디자인 입시를 봅시다. 디자인 입시를 보면 디자인 입시는 그냥 외워서 그리는 거거든요. 거의 생각이라는 걸 생각을 거의 안 해도 돼요. 디자인 입시는 그냥 반복 숙달 훈련의 결과입니다. 디자인 대학 입학을 위한 실기의 80%에서 90%가 그래요. 현실의 실태가. 그러니까 디자인 실기 입시라는 게 사실 디자인과를 입학을 하기 위한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과 능력을 보기에 매우 부적절한 형태의 실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래요. 제가 디자인을 그 이전에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미술학원에서 뭐 7, 8년 이상 가르쳤으니까, 디자인 학원에서. 이게 현실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실기마저도 운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요, 실제로. 학원에서 그 외워서 그리는 거를 겁나 잘 그리던 학생이 가서 떨어지고, 좀 그 학생에 비해서 좀 실기력이 좀 떨어졌던 학생이 가서 붙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성적이 비슷해도 그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대 입시는 아무리 운의 확률이 낮다고 해도 절반 이상이 운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현실을 얘기를 안 하죠. 미술 선생님들은 그거 얘기를 하면 자기 밥줄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현실이 그래요. 실제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해놓은 시험 문제 결과물을 보고서 어떤 대단히 고심을 해서 막 이렇게 평가하지도 않아요. 평가하는 그 실태를 보면. 또 거기서 알바도 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디자인, 뭐 디자인도 미대 입시니까 그냥 뭐 그 학생이 4시간 5시간 가까이 그려놓은 그림이 몇 초 안에 평가가 끝나요. A 플러스 B 뭐 C 뭐 이렇게 점수가 10초 안에 끝납니다. 10초가 뭐야? 거의 2, 3초 안에 결정이 나요. 10초면 많이 보는 거죠. 현실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미대 입시라는 거에 실태가 그래요. 자, 외국은 어떻게 보냐? 외국은 미대 입시를 디자인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순수 미술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위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뭐 시험을 보는 학교는 교수와 면대면으로 며칠간 시험을 본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학생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작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긴 시간 동안 이 학생이 어떻게 작업을 풀어가는지도 보고 뭐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사대주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사실은 하루에 몇 시간 안에 타임 어택으로 해서 순수 미술 계통 특히 디자인보다 훨씬 더 그렇죠. 순수 미술 계통이 뭐 4시간 5시간 안에 타임 어택으로 뭘 얼마나 뭐 빨리 해가지고 완성을 해서 그 완성도로 그 학생을 입학하냐 불합격하냐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기술 평가하는 거잖아요. 시간 타임 어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미술대학 입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미술대학 입시가. 저는 예종 들어갈 때도 이제 미대 입시의 불만에 대한 거를 이제 막 자소서에 쓰기도 하고 다 뒤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단연간 한국 미대 입시에 머물렀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걸 교육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알고 그다음 저희 부모님이 미술 학원 선생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부모님이 미대 입시에 대해서 거의 꿰고 계셨기 때문에 들은 것도 있고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직접 일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데이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쩌겠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술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로마에 있으면 로마 법을 따르는 것처럼 이 불합리한 시험 제도를 겪어내야죠. 사실 이거는 이제 기성세대에 있는 교수님들 뭐 그런 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죠, 사실. 그래서 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한의중 조형미술과가 운빨이니까 그냥 뭐 시험장 날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하다가 시험장 날 가서 그냥 대충 시험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골이 아픈 거죠. 열심히 준비해야죠. 왜냐면 70% 80%가 운이다. 이거는 시험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뭐 우리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남은 그 20, 30%거든요. 그 20, 30%를 열심히 채운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건 운에 맡긴다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컨디션이 좋기를 빌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나오는 문제가 조금 나랑 잘 맞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내가 평소에 생각해봤던 문제가 나오길 또 빌어야 되는 거고, 일단 그렇지 않더라도 그날따라 유독 머리가 잘 굴러가서 내가 얼마 전에 했던 뭔가랑 잘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낸다든가 이런 것도 다 운이거든요, 사실. 물론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게 운입니다. 이런 게 아예 실력이라는 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운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운을 7, 80%가 되는 그 운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20, 30%를 채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예종 조형미술과 문제는 조형미술과 입학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무슨 예종 조형예술과를 위한 뭐 명확한 로드맵과 합격법이 어떤 정답처럼 정해져 있다, 이건 사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없어요. 없고 합격법도 없고요. 뭐 정확히 뭐 이거를 하면은 반드시 합격한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그런 걸 찾아 헤매지 마시고, 중요한 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조형예술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한다면, 작가, 창작자, 작가 되려고 가는 게 예종 조형예술과니까 작가로서의 태도를 정립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미술이 뭔지, 그 다음에 나의 작업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뭐 학교에 입학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뭐 이런 정도가 조금이라도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술이 뭔지에 대한 것의 그 이해도, 제가 표현하는 건 이제 미술적 해상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해상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미술이 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 대충 알겠다. 그 다음에 예종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과론적인 거는 물론 그것도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 그런 방법들로 막 1번, 2번, 3번 이렇게 목록화 시켜서 여기 안에 내가 하려고 하는 바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가면은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뭐 그 시험 자체나 예종 조형예술과가 뭘 요구하는지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생기겠죠. 그런 걸 배우면.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본인이 작업을 하고, 내가 미술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술이 이런 거구나, 내가 몰랐던 이런 작업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조차도 작업이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작가가 있고, 뭐 이런 작가는 뭐 어떤 작가랑 연결이 되는구나, 작업을 해봤더니 나는 이런 방식의 작업이 좀 맞는 것 같더라, 그리고 어떤 게 좀 흥미롭더라, 어떤 주제에 관심이 가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예종 조형예술과 입학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처럼 뭐 이제 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물론 실전 시험에 맞춘 여러 가지 편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더 본질적인 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습득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 그것이 곧 합격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보면 돼요. 물론 그 훈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추상적인 것들을 습득하겠죠. 근데 그게 뭐 어떤 지식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미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종 조형예술과를 들어가기 위한 뭐 여기 다니면 합격률이 몇 프로라더라. 작년 합격률이 뭐 10명 중에 5명이나 들어갔대. 여기는 합격률이 50%야. 뭐 저 학원은 합격률이 70%였대. 그리고 그 옆에 뭐 강남에 있는 학원은 10명 중에 9명이 붙었대. 90%. 여러분들 그거 매년 한번 따져보세요. 매년 그렇게 나오는지. 매년 그 합격률 안 나와요. 예종은.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서 예종 합격률이 매번 좋다 그러면 그건 되게 의심스러운 거야, 사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학교가 잘못되고 있거나. 만약에 그게 이제 그분은 아무런 혐의가 없고 그곳에서 계속 합격률이 막 뭐 7, 80% 이상씩 막 계속 나와. 그러면 뭐 학교가 이상해지고 있는 걸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률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미술학원과 뭐 어떤 선생님들의 합격률 그거 다 조작할 수 있고요. 제가 미술학원 일하면서 다 봤는데 어디서 끌어다가 연합해서 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로 상담을 하셔서 선생님에게 배울 것이라면 상담을 하셔서 그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작업관을 가지고 있고 미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종 조형예술과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혼자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 유튜브를 잘 활용을 하시고 누누이 얘기했듯이 예종 조형예술과 합격을 위한 뭐 정보적인 차원은 제 유튜브에 있는 것도 충분하다. 그거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 거기 있는 것만 잘 자기 걸로 다 만들어도 합격에는 무리가 없다. 만약에 그랬는데 합격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운이 없는 거다. 막말로. 이 시험장 운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제, 뭐 본인의 컨디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면접하는데 그날따라 뭐 유난히 말이 안 나온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운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나는 최대치로 했고 노력도 했어. 할 만큼 했어. 근데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리다면 그리고 집에 형편이 좀 된다면 그냥 외국으로 나가세요. 한국에서 하지 마시고 외국으로 나가세요. 유학을 가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한국에서 한국 입시를 또 겪는 거는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저는 그렇게 시간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학교로 들어오게 되긴 했지만 사실상 너무 늦은 나이에 들어왔고 그리고 저도 유학을 희망을 하긴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한예종을 나온 작가다 해서 결코 더 작업을 잘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의 차이도 별로 없다는 거. 어쩌면 운이
운의 비중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뭐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입시 이런 학교의 입시 특성 자체가 그래요. 자, 그리고 저는 뭐 이러한 생각들을 그 이전에도 뭐 가지고 있었고, 제 유튜브를 계속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러한 생각들이 부분 이렇게 녹아져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운이라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책이 뭐 여러분들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의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뭐 스터디 코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조남호 씨, 저도 입시할 때 많이 봤어요, 그분의 영상을. 조남호 씨가 얼마 전에 책을 냈더라고요. 공허의 시대라는 책인데, 뭐 좋아요. 책은 한번 읽어보세요. 제 생각은 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은, 입시생 때 이거를 읽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목적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어떠한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입시생들은 뭐 예종을 들어가겠어 라는 그런 목적, 그 다음에 이대가 아닌 인문계나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취업을 향해서 취준생 공부하고 뭐 하면서 스펙 쌓고 토익 토플 점수 따고 뭐 이러면서 자격증 따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어떤 삼성에 취업을 하겠어, 그다음 막 취업 재수하고, 이런 삶이 있잖아요. 어떤 목표를 딱 찍어두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의 세계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 그러면서 그런 목적주의적인 세계관 자체가 잘못됐다, 구조적으로. 그게 어디서 나왔냐? 자본주의 많이 들어봤죠? 뭐 지금의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세상, 모든 것들이 상품화되고 그 다음에 상품으로 여겨지는, 같은 말이죠. 상품으로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돈의 가치로 판단이 되고, 저 사람은 뭐 얼마를 번대, 연봉이 얼마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이 되고, 이런 돈으로 모든 것의 가치가 환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인 건데, 거기서 나온 게 목적주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목적주의 세계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그것과 목적주의 세계관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결합이라 그랬나? 하여간 결합을 해서, 결합이었던 것 같아요. 결합을 해서 우리의 사고 체계를 형성을 한 게,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높은 연봉을 받아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자식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뭐 이런 관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주의 세계관을 비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에 그 목적이라는 거는 허상이고,
여기에 근본적으로 사람이 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목적을 얻는 순간 어떤 허무감과 번아웃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아주 절실히 느꼈던 사람이고, 입시를 오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제시하는 게 뭐 충만주의, 뭐 이런 충만주의 세계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경험과 모든 가치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경험에 동등한 가치를 두고 삶의 순간순간에 진심을 다해서 임해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뭐 좀 이상적인 얘기긴 하죠. 이상적이죠, 얘기가. 그리고 솔직히 또 까놓고 얘기해보면 이 조나모 씨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트죠. 엘리트 출신이죠. 엘리트가 목적주의 허무하니까 그냥 충만주의 세계관으로 살자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좀 기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저는 이 책의 논지, 이 책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이것에 반대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겪어보고, 그리고 저도 뭐 이제 결국에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어떠한 뭐 예종이라는 뭐 그런 거를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별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겠죠. 안 보겠죠. 그리고 그 별게 아닌 건 알고 있어. 입시생들, 미대 입시생들한테는 가고 싶은 학교고 뭐.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아직 가지지 못한 학생들 입장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저게 어떻게 들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방의 뭐 학교 출신이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해. 이런 논지 얘기를 한다. 조나호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CR도 안 먹히겠죠. 또 그 전에 사람이 얘기하는 건 기만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너 뭐 돼? 막 뭐 돼?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뭐 누가 얘기했냐는 일단 차치하고 이 내용만 놓고 보자라는 거면, 이 내용만 놓고 보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랬을 때 이 말이 뭐 일리가 없고 이 말은 틀렸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동의해요, 전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거고.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그분이 이제 원래 지방에서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서울로 올라오셨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와, 서울에 올라오니까 왜 그렇게 다 재수, 삼수, 뭐 사수는 뭐 거의 기본이더라, 서울 사람들은. 뭐 재수 이상 아닌 사람을 거의 못 봤다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에서는 재수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만 봐도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살기 팍팍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어찌 됐건 목적주의적인 세계관이 강한 거죠. 이 서울이라는 곳이 뭐 특히 강남, 뭐 대치동 뭐 이런 데 뭐 더 하겠죠. 입시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곳. 근데 어쨌든 이 공허의 시대라는 책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도 운의 요소로 얘기를 해요. 운. 성과, 성취를 내는데 운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조나모 씨는 뭐 7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운칠기삼이 조나모 씨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에요. 운칠기삼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런 얘기는. 근데 또 인상적인 얘기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인생 공식 같은 것들, 그렇게만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라기보다는 제 나이 때의 부모님 세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3, 고2 뭐 이런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는 그 세대보다는 약간 아래고, 뭐 엇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60년대 5, 60년대생들 지금 지금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5, 60대 그 세대들에는 그러한 논리가 통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경제 발전을 할 시대였고 하고 있는 시대였고, 그분들이 막 사회로 진출할 시기에, 그때가 이제 한 80년대 뭐 이때쯤 될 건데, 박정희 정부 지나쳐서 전두환 막 노태우 막 이럴 때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근데 그때는 그냥 다 같이 그럴 때예요. 전 세계가 대부분의 성장의 시기였죠. 성장. 특히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그 시기. 그래서 그냥 좋은 대학을 나오는 순간 대기업에서 스카웃이 들어와. 우리는 지금 대기업에 오히려 지원을 해서 경쟁률을 가지고 거기서 뽑히네 마네 하여서 막 대기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 세대인 건데, 그 세대는 좋은 대학 졸업을 함과 동시에 대기업에서 스카우트가 들어왔다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의 발판이었고, 뭐 이런 공식, 자기 세대에서의 성공 공식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까 내 자식인 너도 그렇게 해라.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자식도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부모로서의 너무 당연한 마음인데, 근데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고성장을 하는 시대도 아니고, 막 경제 성장률도 낮잖아요. 거의 성장을 안 하다시피. 인구도 마구마구 줄고 있고, 대한민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 막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마당에 그러한 최고 성장기, 거기다가 베이비붐 세대, 그런 세대의 논리가 통하지 않겠죠. 지금 세계에서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입시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한테 주입이 돼서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틀이 조금 박살나거나 이렇게 살짝 균열이 갈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공허의 시대라는 책은.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허의 시대를 읽으면서 염두에 둔 책이 있어요. 사실 공허의 시대의 핵심 메시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책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온 것 같다. 이게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뭐 이런 책 저런 책을 보다 보면은 그러한 게 약간 생겨요. 약간 링크되는 지점을 뭔가 여기가 링크된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실제로 그렇고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에리히 프롬이라는 독일 학자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거든요. 번역을 누가 하셨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차경화 옮김 까치 출판사에서 나온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메시지가 공허의 시대에서 주장하는 메시지랑 거의 흡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공허의 시대를 읽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알고 싶다 하면 소유냐 존재냐 라는 에리 프롬의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간다. 그 다음에 그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해서 내가 뭘 얻고 싶냐, 그리고 그 얻고 싶은 게 실제 세상에서 작동을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따져볼 때 조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책 추천을 하고 책에서 나온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꽤나 자주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러한 것도 무엇이냐면 뭐 저의 지식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생분들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이런 건데 그렇지 않다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야. 근데 이거랑 다른 말 나와. 그럼 이거 무시해. 이거 저리 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술가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면 이거와 반대되는 생각 혹은 전혀 무관한 생각이 있을 때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더 넓어지고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작업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나의 아집, 그 다음에 나의 고집, 나의 작업관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못해 다른 것들을 배척하는, 그건 아니야, 뭐 그건 구려,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그래 왔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고 겪어하면서 저도 조금씩 깨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거를 또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나 실수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 통해서 제가 자식이 있다면 자식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시끌cur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는 적어도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어떠한 걸 전달하고 어떤 걸 말해줘야겠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계산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계산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계산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제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꾸며서 거짓으로 하고 이러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좋은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아직도 같은 작가들을 보고 경쟁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여전히. 그 이전에 좀 더 심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죠, 사실. 경쟁심을 왜 해요? 자기의 작업을 하고 나의 이야기를 펼치는 것인데 왜 거기에 시기심을 느끼고 경쟁심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냥 나의 작업을 충실하게 할 뿐, 남의 것을 보고 깎아내리고 뭐 폄하하고, 뭐 나의 취향이 안 맞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내 두통이 좀 엄청 심해가지고, 근데 그 두통을 무릅쓰고 오늘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찍어야겠다. 아니면 또 몇 달 동안 또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뭐 원래 제 유튜브는 좀 횡설수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하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 제가 얘기하는 대상이 학생일 거라고 상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가본 선배로서 좋은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저는 이미 너무 굳었을 수도 있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매번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의 이런 걸 깨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뭐 뇌가 말랑말랑할 때에 그때 뭐 그런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기회는 없었었고, 만약에 그때 저 같은 사람이 뭐 유튜브를 막 찍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되게 열심히 봤을 것 같은데, 제가 입시할 때는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 유튜브나 뭐 이런 제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작업을 하는 좋은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월드 단위의 좋은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K-팝이 강세죠. K-팝 막 난리잖아요 지금. 뭐 데몬 헌터스인가 뭔가 막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뭐 하여간 K-팝이 뭐 난리래요. 근데 미술에서는 왜 없지? 그런 게 영화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는 것 같고, 드라마 뭐 말할 거 없고, 뭐 그런데 왜 한국 미술은 뭔가 모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음악도 그렇고 예전 음악 장난 아니잖아요. 예전 음악원 이민찬도 그렇고
성과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왜 미술은 아직까지, 미술은 물론 훨씬 더 오래 걸려요. 평생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그 이제 점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뭐 서도 작가도 있고, 뭐 이제 젊은 작가 중에 정희민, 타데우스 로팍 전속이 된 정희민 작가도 있고, 타데우스 로팍 전속 가지고 정희민 작가가 좋은 작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큰 갤러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작가들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젊은 작가고 뭔가 이제 마스터다. 그렇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 출신 작가가 누가 있지? 김환기? 김환기, 이우환은 저는 한국 작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일본 작가예요, 이우환은. 그러니까 뭐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도 세계 단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뭐 인정을 받는 게 좋은 작업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작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한 거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50분 넘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한일전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시길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작업하시고 좋은 작가가 될 수 있기를, 책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뭐 수업 문의를 감사하게도 주시는데, 보통은 수강료를 얘기하는 선에서 다 이제 무산이 되죠. 수강료가 비쌉니다. 수강료가 비싸요. 근데 이제 뭐 가끔 가다가 그러한 것들을 보다가 수강료를 내가 너무 비싸게 책정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뭐 그거에 변동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뭐 물가가 오르면 더 오르겠죠.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작업하면서 느끼고 이랬던 모든 경험과 학교에서 배웠던 거 포함해서 총동원해서 그걸 녹여서 그 학생한테 다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뭐 제가 학생 입장이 되면은 부담스러운 수강료지만, 뭐 그 정도를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만큼 하고 있어요. 공부도 그렇고 책을 보는 것도 그렇고 작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저는 걸어다니면서도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미술로 꽉 차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생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책과 미술 말고는. 그리고 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다? 예를 들어 논다 그러면은 그냥 뭐 컴퓨터 게임 가끔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밖에 노는 방법을 몰라요. 나가서 술 마실 줄도 모르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성격이 소심하고 이제 약간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없어요. 취미는 그냥 책 보고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수강 관련돼서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수강료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만큼의 수강료를 받아서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강을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쏟아내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많은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책도 소개해주고 미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작업에 대해서 예종에 대해서도 갉감없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만한 보수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만큼 돌려주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그걸 할 수 없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수강료가 비싸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 수업이. 혹여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유튜브에서는 막 무슨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서 막상 수강 문의를 하니까 수강료가 너무 비싸네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막 갑자기 기분 나빠지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그리고 그만큼 무료로 여러 학생들한테 상담도 해주고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도 해주고 뭐 그랬어요. 다 봉사 차원에서. 그분들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제 작업에 대해서 물어보셨었는데 댓글로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마치고 이 영상을 끝까지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이제 팟캐스트처럼 틀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유행이라는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고 맨날 옷도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이라 그런 거에 밝지가 않지만 얼마 전에 누구였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제 숏폼에서 롱폼의 시대로 가고 있다던데요, 유튜브가. 그래서 이제 막 10분, 15분짜리 영상에서 막 1시간, 2시간, 그래서 침착맨도 막 몇 시간, 1시간 넘어가는 무슨 토론을 하고 막 그런 걸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길게 찍어서 하니까. 네, 뭐 여러분 영상을 보셨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 바를 다 온전히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종 설명을 하고 비유도 들고 책 얘기도 하고 뭐 잔소리 같은 잔소리도 하고 몰랐던 실태에 대해서 까발리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조회수는 더더욱 안 나온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걸 바꿀 생각은 없고 뭐 조회수를 돈 버는 이제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가실 분들은 잘 받아가시고 모두 좋은 작업관을 가지고 좋은 작업을 하는 훌륭한 예술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